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계피방 방학숙제를 듣고 계십니다. 방학숙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비슷한 거 예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민 삼색이라고 해서 진행자들이 각자의 게스트를 초청을 해서 진행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방학숙제라고 해서 각자 이제는 4인이 됐죠. 삼식, 한나, 지금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 매추 이렇게 4인이 각자의 방송을 하나씩 만들어서 저희 시즌 쉬는 동안 방학숙제 개념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까지 계속 시그널을 들으시고 저희 계피방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계피방의 그런 상징과 같은 그런 시그널을 통해서 방송의 시작을 들으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방송에 족쇄를 채우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지금의 시선들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방학숙제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3인 3색 예전에 한 32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주로 했던 방송이 저는 늘 정치를 다뤄왔어요. 그때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에서 왜 법제화가 되었는가? 독일에 왜 그때 마침 메르켈이 집권을 하고 있었을 때 독일에서 왜 갑자기 기민당 세력이 왜 원내 의원들에게 자유롭게 투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왜 그렇게 독일이 소수자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저의 지인이었던 독일 정치를 전공하는 정치학자를 초청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정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실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어떤 얘기를 주로 해보려고 하냐면 넓게는 정치 세력화, 그러니까 게이들 혹은 성소수자의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걸맞는 전문가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지금 전문가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자, 우리 오늘 게스트 재훈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속은 1994년에 이제 설립돼서 현재 32주년인 한국 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 사이에 런아웃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재훈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 섭외하는데 아주 공을 엄청 많이 들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성소수자 세력화라고 하면 저도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출마하고 싶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어디에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지금님 그리고 KPC방 구성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그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누가 성소수자를 대표하는가? 그리고 한국의 게이 남성 정치 프레임은 누구를 지우는가? 그리고 혼인평등 중심 전략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혹시 그 이외에 다른 전략은 또 없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돈 많고 학력 높은 성소수자만 정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당 안에서 종교 세력과 부딪히면 누가 피를 보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상적인 LGBTQ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필요한가 위험한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오히려 성소수자 정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자의반 타의반 미뤄왔던 그런 좀 불편한 숙제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좀 꺼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대표하는가? 누가 정치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갈라지는가? 그리고 정당 안에서 실제로 어떤 싸움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오늘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금님의 방학 숙제 같이 하게 돼서 기쁘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이지금의 방학 숙제, 이지금의 시선들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아시네. 이게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그죠? 아니 잘 모릅니다. 아, 저 그래요? 방송하고는 참 거리가 멀어가지고. 거리가 멀어요? 네네. 그냥 소심한 아이 연구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연구자라면. 같습니다. 네.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우리 재훈님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선 간단하게 아까 말씀해주신 런아웃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런아웃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들도 네. 커밍아웃하고 네. 혹은 성소수자임을 굳이 커밍아웃하지 않더라도 당사성을 부정하지 않고 정치 안에서 좀 잘 살아남아 보자. 잘 살아남아 보자. 그러니까 출마에 관련된 거죠? 네, 출마도 포함되어 있지만 물론 대표적인 건 출마겠죠. 네. 하지만 출마를 비롯해서 정치라는 저는 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산업 안에서 종사하는 여러 종사자들을 좀 가시화해 보자라는 부분에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방향이 녹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혹시 어떤 행사들을 해오셨을까요? 네, 저희가 친구 사이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 네, 작년 8월부터 해서 이제 커밍아웃 성소수자 정치인 가능성 찾기라는 이름으로 이전에 저희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커밍아웃하고 한국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하신 분은 총 9명입니다. 네, 그 9분들 중에 이제 저희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초청을 드려서 그분들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 다큐멘터리는 이제 해외에서 성소수자 정치인들의 다큐멘터리였어요. 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한국의 시점에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 한국의 시점에서.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룬 프로젝트들을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는 이제 런아웃 2026 정치 축제라는 이름으로 정치 축제. 네, 저희가 사실 축제라는 게 되게 정치라는 맥락들이 많이 삭제돼서 논의가 되고는 하는데 그렇죠. 일부러 그 정치라는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에게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축제 이전에 네. 항상 다치고 또 위험하고. 혐오의 말들에 노출되는 약간 그런 공간들이었는데 그런 인식을 좀 한번 바꿔보는 이름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치 축제라는 이름으로 1월에 행사를 치렀고요. 네. 그 1월 축제 때는 이제 미국, 캐나다, 베트남, 독일, 영국 등에서 이제 네. 정치인분들이 오셨어요. 일본도 오셨네요. 네, 어떤 분은 이전에 선출직 정치인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현직 정치인분도 계시고, 네. 이제 그렇게 현직 정치인들을 모시고 국회에서 이제 포럼도 열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정치를 하려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배워야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같이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이제 배움의 장 같은 거라고 할까요? 네네. 성소수자판 정치학교? 약간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열어서 이제 그때 이번에 녹색당 안동에서 또 당선되기도 하셨는데 그렇죠. 허순규님과 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장혜영님 네네. 그리고 정치라는 산업 안에서 종사하고 계신 여러 뭐 컨설턴트 분들 이제 초청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정치라는 산업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것들을 좀 논의해 볼 수 있을까를 파일럿적으로 좀 실험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럼 결국 정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일상의 것이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지점을 또 참가자분들한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걸까요? 뭐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치가 우리 일상에 있진 않죠. 그래요? 사실 정치라는 거는 투표 때 말고는 저희 일상에 녹아들긴 잘 힘든 것 같아요. 뉴스로서 멀리 있는 어떤 그냥 연예인처럼 많이들 보시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일상엔 잘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오히려 그런 정치라는 것을 멀리 있는 연예인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정치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같이 배워보자라는 측면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전문가 맞으시죠? 아니요. 오늘 이에 걸맞는 아니요. 네, 걸맞는 전문가. 네, 혹시 누군가 이 걸맞는 거 전문가를 듣고 계시다면 삭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어쨌든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계세요? 저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이고요. 네. 스스로 남자고요. 네. 네.
성소수자 공동체로서 커뮤니티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잘 버티고 계시죠? 그쵸. 아무래도 이게 정말 운이 좋게도 참 이게 신기하긴 한데요. 하고 싶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몰려요.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몰리는 것에 매우 감사하는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몰리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나만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단 한 번 이게 잠깐 왔다 사라지는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네네.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일상을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거 되게 중요하죠. 결국 고통도 나눠야 하고 내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또 고통이 더 커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고통도 좀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간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울타리가 어쨌든 지금 또 계시는 친구 사이는 물론이고 그럼요. 그죠? 저 그럼요에 너무 영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영혼이 있지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가요? 친구 사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게 2017년이었어요. 네. 이제 그때 제가 전공을 도시계획 쪽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하필 또 박사입니다. 박사긴 한데 네. 이제 도시계획 전공하다가 그때 막 익선동이 막 뜨기 바로 초반이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소시티 팀의 팀장이셨던 이제 김대현 역사학자, 네. 지금 터울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터울님께서 이제 한번 와서 글을 써보지 않겠냐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소식지 친구 사이와 연이 되었는데 네. 사실 제가 정기 모임을 단 2번 나갔습니다. 2번. 네, 매달 한 번씩 있는데요. 네.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기 모임을 2번 나갔으니 얼마나 랄랄이 회원입니까? 근데 저한테 친구 사이는 뭐랄까 소식지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있었거든요. 네네. 그 한 달에 한 번 소식지 회의를 참가하면서 마치 교회에 가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교회 가는 그래 마음으로. 나도 이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다라는 약간 그런 공간이었어서 네네. 막 안락하진 않았고 음. 그냥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일깨우는 약간 그런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친구 네네.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어쨌든 지금은 또 계속 어쩌다 보니 프로젝트 상근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계속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이제 2월부터 쭉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저 포함해서 2명의 친구들, 총 3명인 런아웃 담당하는 사람이 총 3명인데 네네. 이제 3명의 친구들과 복작복작하면서 매일매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가니까 좀 친구 사이를 보는 이렇게 기분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던가요? 가끔 볼 땐 기분이 좋은데 네. 이게 역시 매일 보면 가끔 봐야 돼요. 이게 네. 직장 동료는 가끔 봐야 좋다고. 네. 네. 그렇군요. 일 끝나면 보기 싫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가 안 그래도 사전 회의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이제 친구 사이 사무실에서 했었어요. 그죠? 그때 이런 얘기 나누면서 맞아요. 어쨌든 정치에 관련해 가지고 참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아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와 걸맞는이란 표현이 정치학자 이지금님에게 알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듭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재훈님을 초청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뭐냐면 어쨌든 저도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한때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그때를 이제 반추하면서 이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이때 부딪히는 벽이나 부딪히는 장애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어디 있겠어요. 평상시에. 그러게요. 제가 아까는 일상에 있다고 했지만 일상에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할 사람도 없는 거고 그러고 어디 술자리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딜 가서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제 경험도 좀 꺼내놓고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저희가 한 얘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박사 게이와 게이 박사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안 그래도 이걸 좀 여쭈려고 했는데 네, 또 이것의 이렇게 차이점. 갑자기. 네, 이것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게이 박사는 네.
게이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본인의 박사 논문에 온전히 녹여낸 분. 전 그런 분들을 이제 게이 박사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박사 게이는 박사긴 박사인데 그 게이라는 정체성과 크게 연관 없는 논문들을 써낸 약간 분들은 이제 박사 게이라고 이제 저 스스로 혼자 구분합니다. 그럼 본인은 전자세요, 후자세요? 전 후자인 것 같아요. 그냥 박사계이다. 저도 사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제 정체성이랑 관련 없는 걸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박사계이 2명이 하는 정치 이야기 오늘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계피방 방학숙제 이지금의 시선들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정치를 시작하는 것, 나 출마할 수 있나? 입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출마할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제 이야기를 조금 풀어드리자면, 제가 이제 저희 학교의 푸틴으로서 제가 이제 사선을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총학생회장 뭐 끝났습니다. 예, 제가 사실 우리 총학생회는 1987년 후기에 생겼어요. 민주화 이후에. 그래서 지금도 특이하게 가을 학기 그다음 봄 학기 이렇게 미국 같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저기를 합니다. 임기를. 신기하다. 네, 근데 저는 이제 2018년 1월에 제 전임 총학생 회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약간 개인의 언행 문제로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잖아요. 누가 대학원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도교수랑 사이가 나빠지는 거 빼고 휴학하는 거는 사실 그쵸.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래서 중도에 이렇게 탈락하는 총학생 회장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칙에 재선거 뭐 이런 거 없었던 거예요. 고리가 되었을 때. 그래가지고 회칙에 아주 있는 뭔가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제가 임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도 간선으로 당선된 사실 독재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독재자의 시작은 사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왠지 그러니까 그때 남은 임기만 채우는 걸로 인준을 받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자. 다시 한 번 더 하자. 이래가지고 나가서 그때 다음 임기를 한 번 더 채우고 그러고 이제 석사를 졸업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고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박사로 왔는데 어쩌다 보니 또 하게 됐네요. 이게 권력 한번 잡으면 네. 내려놓기가 힘들다고. 근데 그거 뭐 무슨 권력이라고 알량한 권력이라고 그거를 또 계속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1년 임기인 거는 모르겠는데 4년 임기를 하니까 제가 약속했던 정책들이 실제로 완성되는 모습까지 거를 보셨겠네요. 볼 수 있어요. 공약으로 내놓은 걸. 왜냐하면 대부분의 총학생회장들은 사실 그거를 막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위해서 막 무슨 매니페스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슨 사람들한테 막 보고하잖아요. 이게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막 퍼센티지까지 막 따져가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1년 안에 그거를 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많은 독재자가 항상 하는 말 아닌가요? 내가 약속한 건 다 이루고 가고 싶다. 다 이루고 가고 싶다. 그쵸?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과 맞아요. 그래서 4번까지 하게 된 건데 어쨌든 그래서 4번까지 했고 그래서 실제로 완성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나니 나도 동네부터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하게 된 거죠. 학교도 체험학생회장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다음 갈 곳을 찾는 독재자네.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서울 동쪽, 우리 학교도 서울 동쪽에 있으니까 서울 동쪽에서 살면서 사실 학교 가까이에서 살지는 않고
학교에서 조금 멀리 살았어요. 왜냐하면 지도교수한테서 멀리 살아야 지도교수가 이제 저를 쉽게 못 부르고 그쵸.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 저 너무 가까이 살았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몇 년쯤이었을까? 한 2023년 그때 선거 하나 뭐 있지 않았었나요? 2022년에 지방선거 그렇죠. 있었죠. 22년 지방선거 그렇다. 맞아요. 22년 지방선거를 보고 네. 아 이거 준비를 해야겠다.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당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 당에서 준비를 해볼까 했는데 이미 뭐 저는 그 동네 출신도 아니고 그냥 박사 석사 하는 동안만 거기서 살았으니까 한 4년 정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무작정 돈부터 마련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가장 현실적이시네요. 왜냐면 선거가 전 지금도 총학생회장 때 했었던 빚이 지금도 있어요. 아, 이 빚을 한번 져보니까 돈부터 네.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네, 저는 빚이 있어요. 지금도 이자가 꼬박꼬박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다. 물론 1차 금융권에서 다행히도 빌려가지고 다행이네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이자가 그래도 꼬박꼬박 나가고 있어서 사실 약간 부담스러운 거는 조금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학생이고 이게 목돈을 그렇게 턱하니 빌리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쵸, 사실. 그쵸. 그래서 돈부터 마련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돈부터 일단은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인 액수 얘기할게요. 1,500. 예. 구의원 나가는데 1,500에 선거를 하자. 굉장히 저렴한 선거. 그러니까 굉장히 네. 저렴한 선거지. 왜냐면 저는 총학생회장 할 때도 그래도 한 번 선거 나갈 때마다 그 대학원은 그 학부보다는 규모가 작잖아요. 학생 수도 그렇고. 왜냐면 우리 학교가 대학원생 수가 지금 대략 한 15,000명. 그죠? 15,000명. 그리고 다른 캠퍼스까지 합하면 대략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뭐 현수막 몇 개 달고 공보물 포스터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한 몇백 안 들었어요. 대신에 많이 드는 거라면 우리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 밥 사주는 거 정도? 그게 제일 돈 많이 들죠. 그게 제일 돈이 사실 제일 많이 들어요. 그게. 그리고 그건 끝도 없이 나가잖아요. 나머진 정해져 있게. 맞아요. 나머지는 사실 그냥 뭐랄까요. 건물에 하는 현수막 이렇게 넓게 하는 현수막 그거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디에 붙일지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사무장 한 명 쓰고 그 사람 월급 주고 이러면은 1,500 다 나가요, 사실은. 그리고 뭐 단기 임대 조금 하고 그러고 현수막도 그래서 그 넓은 거 못 쓰고 길다란 것만 써야 돼요, 사실. 왜냐면 길다란 거 하나 한 15만 원, 20만 원이면 하니까 너무 구체적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막 해서 네. 그때 제 동네 대략 한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네, 이렇게 됐어요. 그 동의 인구가 되게 그래도 많은 편이죠. 동치고는. 그래서 어디에 몇 개를 이렇게 붙이고 그러고 트럭 하나 이렇게 쓰고 이러면은 이 진짜 돈 이것만으로 다 나가겠다. 그치. 트럭도 맨날 못 돌리고 며칠만밖에 못 돌리겠다 이런 기름값, 생각. 인건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못해요, 거야.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차라리 뭐 저희 예컨대 뭐 작은 아버지나 뭐 이런 분이 용달차라도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도 괜히 싸게 하면 그것도 다 정치 자금. 그러니까요. 결국 그것도 다 정치 자금이에요. 누가 이거를 대줬냐, 어떻게 썼냐. 그래요. 그거 다 얘기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보고해야 되고.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를 생각을 했는데 사람 모으고 또 그때서부터 막 지역에 있는 어쨌든 이런 유지분들 만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뭐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동네 통장 모집할 때 통장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되게 현실적인 맞아요. 방법이긴 해요. 통장 지원도 하고 근데 이미 오랫동안 통장을 하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사는 오피스텔 건물이 조금 높은 곳이었거든요. 그 주변에서 거기 그거를 했어요. 그 오피스텔 뭐라 그러죠? 그 약간 아파트 주민 관리위원회 주민센터장. 그렇죠. 그런 거
네네네. 그런 걸 주민위원회 네, 장 주민위원회 네. 이런 데를 주민자치위원회 나가서 맞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해가지고 그런 데 임원도 하고 했었습니다. 약간 부녀회 같은 느낌. 맞아요. 그치. 어쨌든 네 그런 거를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하면서 근데 또 만나러 다녀야 될 사람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예컨대 조기 축구회도 뭐 나가야 돼. 옆 아파트에도 뭐 조기 축구회 엄청 큰 데가 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도 여기 초등학교도 주변이니까 되게 우리 집에 온 것 같다 지금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를 이제 어떻게 돌아다녀야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에 주민 사람이 아니다 보니 사무장을 사실 제가 그때 느낀 건데 그 주변을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구의원 단위에 나가려고 하면. 사실 어떤 단위든 그건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본인이 잘 알지 않는 이상.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박사과정 다닌다고 거기에 그냥 한 4년 정도 산 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정치를 나간다는 게 맞나? 그냥 차라리 내가 고향이라고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지역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설치는 게 더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적어도 젊은 사람이라도 많은 구역에서 살면은 그래도 나았을 텐데 네. 거기는 가족 비율이 조금 높은 구역이었거든요. 거기가 선거구가. 그래서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뭐 이런 뭐랄까요 캐치프레이즈나 뭐 이런 선거 구호 이런 거를 보면은 막 아주 대단하세요. 막 누구의 아들. 네, 누구의 아들 뭐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애를 기르는 쌍둥이 아빠. 그래, 애 아빠. 네, 애 아빠 이런 거 엄청 많이 쓰고 그러고 뭐 예컨대 2선 3선 하신 분들이면 뭐 3선의 품격. 그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미 뭐 예컨대 그 지역을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어디에 데려다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 근데 저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게 참 보면 성소수자들 저는 이게 성소수자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에 있어서 네네. 우선 다들 본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우선 1번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 고향에 출마하기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결국 알려지면 어떡해.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나만 알려지면 상관이 없지. 내 부모님도 살고 예를 들면 일반 선거에서는 그 모든 걸 동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성소수자가 정말 정치하고 싶은 성소수자가 있어. 그러니까 성소수자로 정치하고 싶은 사람 말고 네. 정치하고 싶은 성소수자가 있는데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게이 박사랑 예, 박사들이랑. 약간 이게 약간 먹인부 김머부 같은 거예요. 성소수자인 걸 막 드러내서 정치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정치라는 걸 너무 하고 싶다? 내가 뭐 권력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마치 공공 분야에서 정말 의사결정권자가 되고 싶어. 약간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결국엔 정치를 하려면 출마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성소수자야. 이런 분들이 사실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정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내 고향, 내 부모, 내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서 출마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성소수자는 거기서 우선 한번 탈락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내 지역에서 한번 벗어나서 하니까. 대학을 가는 게 있고, 많은 분들이 더 나가서는 그 원고향으로 연어처럼 돌아가기가 힘들다. 왜냐면 내가 이미 쌓아놓은 인간관계는 서울의 퀴어 커뮤니티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선거 때 뭘 도와주겠어요. 본인들도 노출되는 게 어려울 텐데. 그렇네요. 그렇다고 고향 가면은 내 선거를 내가 가서 남자다 여자다 하고 할 수 있어? 그것도 어렵거든요. 거기서 뭐 보나마나 결혼해라. 그렇죠. 가면서 애 낳아라. 왜 결혼 안 했어? 이러면서 지나가는. 그러니까요. 그것도 소수자 스트레스거든.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긴. 요즘 사실 저는 예전에 있던 그 버릇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오피스텔에서도 제가 막 다니면서 막 청소 노동자분들, 막 기술 노동자분들, 건물 관리하시는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하고 인사하고 막 이러는데 막 그런 분들하고 인사하고 있으면 제 남편이 맨날 찾아와 옆에서 보다가 막
이지금 씨 그럴 거면 출마를 하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막 가다가 갑자기 인사하고 막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근데 막 그런 분들도 지나가다 보면은 막 왜 결혼을 안 했어? 왜 혼자야? 왜 이 시간에 집에 있어? 이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 프리랜서예요. 그러면 나이가 또 많으세요. 그러면 또 이제 프리랜서가 뭐야? 왜 집에 있는 거야? 뭐 이게 이래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일해도 돈을 누가 준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해요. 이 작가 이건 좀 부러운 것 같은데요. 왜요? 집에서 있어도 누가 돈을 주는 사람? 아니 뭐 박사과정이니까 저는 어쨌든 어디선가 월급을 받는데 주로 재택근무를 한다. 뭐 요 정도. 좋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단순화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막 던지신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출마하는 정치인들이란 후보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막 결혼을 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깨다 대고 이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죠? 예를 들면 그냥 동네 주민이면 모른 척하면 되죠. 근데 내가 당신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답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렇네.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구도 가족 비율이 진짜 높아요. 여기는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신사를 또 논의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막 지나가다가 보면은 그 저기 뭐죠? 이렇게 애들 이렇게 안고 다니는 그런 자동 그런 뭐라 그러죠? 유모차? 유모차라는 표현 말고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네. 그런 그 기구들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막 다니는 그런 지역에서 보면서 내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래요. 여전히 이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제가 정치 생각이 있긴 한가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참 많은 성소수자들 보면 비례는 많이들 고민하셔도 네네. 지역구 고민을 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구 고민을 잘 안 하게 되고 하긴 비례는 뭐 어차피 정당에서 주로 내보내고 어느 정당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죠? 네. 주로 내보내고 그 솔직히 지역구보다는 정당에 같이 다니면서 비례 후보들은 선거 그쵸.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냥 막간에 그냥 설명해드리면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 차이는 어쨌든 소선거구는 후보자한테 투표하는 것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는 특정 그 지역구 어느 동 단위로 이렇게 선거구가 잡히는 데에 반해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구 혹은 시 그 기초자치단체 단위별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선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정치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선거구의 크기가 어쨌든 땅덩어리도 크기도 하지만 어쨌든 인구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다른 점인데 그래서 비례대표는 오히려 그 소선거구제 후보에 비해서 특정 이익을 대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 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는 특히 그 지역의 현안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데 반해서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단위에서 어쨌든 얘기할 수 있다는 맞아요. 그런 장점? 뭐 어쨌든 그냥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제로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렇네요. 굳이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어느 당에서 나왔습니다. 후보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냥 그 당에 오는 투표로 이제 당선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비례대표의 후보군이라는 건 항상 보면 그 정당이 내세우고자 하는 가치들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얼굴들로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소수자로서 나간 경우가 뭐 물론 소수 정당들에선 있지만 이제 큰 정당들에서 앞으로 뭐 내보낸다고 한다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양성으로. 아니 근데 그러면은 재훈님은 스스로 정치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요? 저는 사실 이 모든 게 정치긴 하죠. 여기 나온 것도 정치고. 재훈님의 일상이 정치가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어쩌다 보니까 성소수자 정치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돼버린 담당자이다 보니까 그쵸. 네, 그렇게 돼버린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러면 재훈님도 뭔가 출마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게 키워드가 결국 돈인가요? 그럼 결국에는? 저한테 출마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예.
아, 돈보다. 네. 잠깐만요. 아까 저는 돈 먼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속물 같다 이렇게 아니에요. 보니까. 뭐 저는 돈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돈이 있으신 걸로. 가족 어떤 네. 점에서 그런 건지 좀 들어볼까요? 제 부모님이 이제 기독교 기독교 장로들이시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아, 지역에서 장로. 터전을 닫고 이제 전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뭐 근데 제 부모님 지인에 이런 게 많지는 않지만 네네. 어쨌든 제가 출마를 하고 이렇게 진짜 정말 출마까지 돼서 후보군에 들어가서 막 하게 되면 저는 사실 숨길 생각은 크게 없거든요. 분명 이슈가 될 거고 그 과정 안에서 부모님의 삶이 망가지니까 약간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인 거죠. 부모님의 삶이 그러니까 사실 재훈님은 그런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은 따로 하시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저 한지 벌써 한 14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부모님의 삶이 망가지나요? 망가지죠.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저랑 그럴까요? 관계가 망가지는 건 아닌데 네. 이제 부모님을 둘러싼 부모님의 관계들, 목사님, 교회 네트워크들.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네. 교회라는 건 네네. 그 지역의 마을 공동체가 그렇죠. 마을 비슷하거든요. 공동체죠. 그렇죠. 부모님은 이제 거기서 버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정말 다 드러내놓고 만약에 출마를 할 거면 저는 다 드러놓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신 거구나. 그죠? 저는 그래 Just 그런 me, 점에서 it's me.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하긴 왜냐하면 그렇게 출마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문법에서 뭔가 남성이면 남성다워야 된다. 혹은 뭔가 그냥 정치인이라면 의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역할 지킴이는 이따 저희가 뒤에서 한 번 더 정상적인 LGBTQ 네네.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제가 만약 그러니까 대표로서 어딘가에 나선다면 그냥 개인 것도 인정받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뭐 손가락질 할 수야 있죠. 근데 저는 그래도 그분들도 녹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딱히 숨기고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출마 생각이 좀 있으신 것 없어요. 같아요. 저는 출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들으시는 분들의 네. 해석에 몫인 거라서 향후 10년간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들리신다면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사실 뭐 그죠. 지금까지 어쨌든 얘기한 게 보면은 뭐 자원의 문제고 그러고 뭐 돈을 어떻게 쓰고 이런 건데 뭐 정치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어쨌든 좀 부족하죠. 그리고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드는 뭐랄까 그런 조건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값이 매겨져야 그 값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매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표를 얻을 수가 맞아요. 있겠죠. 그 값의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납작하다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납작하게 얘기하면 그냥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학력, 공보물에 들어간 사진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거 되게 중요해요. 정치학에서도 네. 그런 연구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내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우수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 가지들을 증명해내기 위한 몸값들이 아닐까요? 결국 내 몸의 가격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자본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사회 경제적 자본들. 네. 그럼 뭐 학력, 소득, 그리고 뭐 그 직업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변호사. 직업. 뭐 그죠. 이런 것들. 그렇군요. 직업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당적이 어디냐도 좀 중요할 수도 있고요. 중요하죠. 그런 거. 그러면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누구의 아들이냐, 어디 가문의 애냐, 뭐 그런 여러 지역 네트워크들. 그렇네요. 진짜 그렇네요. 그러면 정치 진입은 그냥 자기 스스로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자원의 문제일까요? 어떻다고 보세요?
그 두 가지가 다 갖춰진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많은 사례들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사람은 참 세상이 공평하게 둘 중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평하지 않게 뭐 둘 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죠. 둘 다 없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둘 다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정치를 하려고 하진 네. 않을 테고. 내가 정치를 하고 싶은데 자원이 없거나 자원이 많은데 뭐 정치적으로 딱히 뭐가 없거나 이 경우에서 정치를 하는 경우들은 있어도 둘 다 없는데 정치에 도전하는 사람은 사실 크게 없죠.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의지가 있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원래 뜻이 있는 사람한테 또 돈도 생기고 뭔가 의미가 생기지 않겠어요? 어떻다고 보세요? 근데 참 그 의지라는 게 네. 때때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갉아먹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갉아먹는다. 어떤 지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 일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상이 그죠? 네. 근데 정치를 하려는 의지가 점점 강하다 보면 그게 이제 보통 사회적 자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저희가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잘 몰라요. 네. 뭐 얘기하는 거죠. 뭐. 이 사회적 자아가 너무 세지다 보면 내 일상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적 자아들이 많이 희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일상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일상이 망가지는데 당선도 안 됐다 그러면 더 큰일 나는. 제가 여러 번 지는 선거를 경험해 봤는데요. 네. 이전에 정치 쪽에서 잠깐 일을 했었어요. 그렇죠. 정치에서 일을 하셨었죠. 네네, 그죠? 보좌진으로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네. 당은 밝히지 않고요. 네. 네, 근데 지는 선거 캠프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전날 선거 투표일까지 바글바글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출마를 했어. 내가 큰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신 하나로, 의지 하나로 출마를 했어. 근데 막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내 지역 주민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본인의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라 그러나요? 네. 많이 갉아먹히겠죠. 그렇죠. 선거에 졌어.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커뮤니티에서 뭘 도와주지도 않아. 이전에 막 뭐 예를 들면 어떤 단체들에서 우리 커밍아웃하고 후보가 나왔습니다. 막 얘기를 해. 근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 버려지는 게 아니지만 버려진다는 감각이 당연히 개인으로서는 들 수밖에 없죠. 그쵸.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그렇네요. 그 과정 안에서 이게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많이들 무너지시는 것 같아요. 지는 순간. 그래서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정당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하긴 하는데 뭐 정당 입장에서도 진 후보를 왜 돕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길 후보를 내보내서 많이 당선되는 게 사실 정당의 더 목표일 낫죠. 텐데. 네.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승자와 패자가 명확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서 더더욱이 자원 없는 성소수자는 더 예를 들면 비참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 이후의 삶들이 명확하게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의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원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는 있어야 그래야 버티는 힘도 생기겠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인 출마자일수록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자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너 돈 없으면 못해. 약간 이 얘기를 하러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갈 때 우리가 소수 정당에서만 정치를 할 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다수 정당으로도 들어갈 거고 그럼요. 그 정당 안에서도 살아남으려면 그 안에서의 생리도 알긴 해야 되니까요. 알긴 해야 된다.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거대 정당에 들어가가지고 좀 길이 열리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적이 있으세요 지금? 있지만 밝히지 못할 것 그럼요. 같습니다. 밝히지는 못하실 테고 그러면 그 당 안에 들어가면 정말 길이 열리던가요? 열리나요? 주변에 뭔가 보셨을 때도 그렇고. 저는 근데
길을 여는 건 결국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다면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몫이다. 네. 길이 안 열렸다. 사회 탓이다. 당연히 이제 외부에서 보면 더 나아가선 연구자나 혹은 이제 객관적인 시선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전 그게 맞는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는 그 길을 열어내지 못했다면 본인의 정치 역량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네. 참 더 가혹하죠, 정치라는 게. 정치라는 게 가혹하고. 적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에서 이제 물러났다면 네. 이제 그거는 사회 탓으로 돌려도 된다 생각해요. 남 탓을 해라. 정치에서 물러난 순간은. 물러난 순간에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치의 주체자로서 네. 정치라는 공간 한복판에 있다면 이 길이 왜 안 뚫리지라고 고민할 때 결국 내가 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라고 그 자리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일단 끝나고 나서는 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의 멘탈에도 훨씬 좋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총학생회장과 활동가 혹은 단체 경험이 선거에서 좀 자산이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네. 내가 출마 혹은 내가 정치라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 정도의 신뢰를 구축했다면 그거는 자산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냥 한 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줄이다. 네. 결국 자기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스토리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엄청 대단한 이력들이 엄청 많을 수 있죠. 네네. 근데 내가 딱 출마를 한다고 했더니 그 이력에 녹아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날 돕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정치인으로서는 1차적으로는 자질이 없는 거죠. 물론 끝나고 나서는 다 남 탓으로 돌려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치를 하고자 했다면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이력에 녹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날 돕지 않는다면 그건 본인의 문제가 아닐까.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사회 탓을 하면 되긴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자기 개인의 역량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점검도 하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준비가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갑자기요? 갑자기 반성을 조금 하게 아닙니다.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해 본 거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 성소수자는 어쨌든 사회 안에서 몸값을 높이는 데 정말 많은 요인, 그러니까 방해받는 요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쨌든 참 어려운 삶들을 살고 있다. 후보로 되는데도 참 어렵고 이런 지점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정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이런 지점을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개인의 역량 어쨌든 이걸 어떻게 쌓아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정당에서 버텨야 될 건가 이 지점에 대한 생각은 어쨌든 결국 오롯이 개인의 역량의 몫이다.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정말로 성소수자인 정치인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누군가 묻는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걸 이미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선거를 뛴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지는 못할지언정 애초에 정치는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걸 막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게 우선 1차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20대 때 정치하는 게 아닌 이상 30대, 40대 정치를 하려면 그 시간 동안 내가 사회인으로서 혹은 한 명의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맺어온 수많은 관계들이 있겠죠. 그 네트워크들 안에 녹아들 때 애초에 그 관계 안에 녹아들 때 본인의 성소수자성이 이미 드러나 있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두 가지 조건들이 그럼 언제부터 생겼냐라고 저 스스로 그냥 고민하고 있냐면 이건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지금님이나 제가 막 대학 동아리 막 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그렇죠. 10년, 15년 전. 15년 네. 전이지 뭐. 네. 그때 지금은 대학 동아리가 또 많이 무너졌다고는 들었는데 그때 대학 동아리를 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사회생활에 진출하고 나서도 마치 게이 PC방처럼 본인의 게이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살리시면서 본인의 사회생활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누적이 될 때 그리고 한 5년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 안에서 그래도 40대 정도의 나이대에 딱 올라설 때 그때 좀 성소수자 정치인들이 명확하게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은 해봐요. 시간이 좀 지나긴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뭔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20대에 이쁜 얼굴과 이쁜 몸으로 청년 정치인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정치할 게 아닌 이상은 그쵸. 이제 나이도 다 들었고 그쵸. 그러면은 저희가 뭐 30대 40대 돼서 얼굴로 승부하는 정치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나운서 출신의 정치인이 나온다면 또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결국 내가 사회에서 어떤 경력들로 살아왔고 그거를 전문성을 쌓아왔는지를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어렵죠, 사실은. 어쨌든 네, 참 정치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 한번 잘 계산도 해보시고 왜냐하면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재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의지가 있다고 해서 정치해봐 저희가 등 떠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지점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친구 사이 런아웃으로 연락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 전화번호는 010-2049-1559입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공개를 해요? 이거 내보내도 돼요? 네, 내보내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도 내보내고 네, 어쨌든. 그리고 저희 친구 사이 우선 런아웃을 빼놓고서 보더라도 네. 저희 32년 된 한국 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 사이 얼마 전에 저희 사무국장님이 이종걸님이 나오셔서 여기서 이제 방송하시기도 하셨는데 네네. 친구 사이에도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뭐 후원하실 수 있는거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 그 정보창에다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10,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일시 후원도 가능하십니다. 네,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개인의 그 뭐 출마 조건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치인이 됐어요. 그러면 대략 2가지 정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성소수자를 대표하는가에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수자를 대표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예컨대 내가 지역구 정치인으로 그쵸. 들어갔어요. 그럼 지역을 대표하는 거지 사실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건 아니라는 아니죠.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역구를 대표하는 건 어차피 그 지역구의 현안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공약을 했으니까 그냥 잘 들어간다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왜 사실 이렇게 성소수자로서 정치인에 당선이 되면은 뭔가 조금 더 성소수자를 대변해야 될 것 같고 대표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지역구를 대표한다는 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일단 성소수자에 대한 대표성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너무 재밌는 주제죠. 네,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고 요번 1부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성소수자 정치인은 과연 성소수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할 때 성소수자 개인으로서도 그 정치인이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식의 뭐 기대를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정치인도 어떻게 보면 또 뭐라 그러죠? 당의 의지가 뭐라 그러죠? 주로 당론. 네네. 당론에 따라서 또 이렇게 침묵하는 경우도 좀 있고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성소수자 운동권 내부에서 또 하고 있는 이런 여러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거는 이제 혼인 제도에 관련된 소송전들 혹은 어떻게 이제 이거를 그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전략들. 그래서 이 전략이 정말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설득력을 갖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런 혼인의 제도화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혼인의 제도화가 모두에게 같은 이익을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좀 꺼내게 된 배경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태국 연구자입니다. 방콕, 네, 그렇죠. City I Can't Stop. 그렇죠. 제 남편도 요새 방콕 얘기만 하면 그 노래 틀어달라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주로 제 그 우리 런아웃에서 했었던 제 행사 제 북 토크에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왕실모 독죄에 처벌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합니다. 저도 약자들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성소수자와는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다가 생각보다 성소수자 내부에서 균열이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어떤 균열이 있던가요? 어떤 균열이냐면 이게 사실 성소수자의 결혼권 자체는 왕실의 안녕에 그닥 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국 태국에서. 왕실. 태국 왕실. 네. 태국에서. 그래서 근데 사실 젊은 세대가 모두 다 왕실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왜냐면 왕실은 군부를 조종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또 뭐랄까요 정치를 자꾸 자기 마음대로 조물락조물락거리니까 하고 싶겠죠. 맞아요. 그런데 성소수자 운동권들도 원래 다 그 왕실 개혁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다 모두 다. 그러고 지금 이제 그 태국에서 제일 큰 프라이드 단체의 대표도 사실 2020년 시위가 한참 날 때 그때 선봉에 섰던 사람 중에 하나기도 했고요. 프라이드면 방콕 축제 프라이드. 네, 말하는 맞아요. 거죠? 방콕 프라이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랄까요 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제도화를 하자고 하는 파와 안 된다. 그래도 우린 왕실 개혁이야말로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선결 조건인데 왕실 개혁을 안 하고 이게 되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갈라진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갈라졌냐면 이거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게이와 레즈비언으로 하필 또 나뉘었어요. 사람들한테 또 선례 하나 쌓아줬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이거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소수자 된 입장에서 이렇게 게이 PC방이라는 방송도 하고 있고 좀 화가 나기는 했는데요. 이게 너무 좀 서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못 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물론 다 각자의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일단 한쪽에서는 특히 게이 집단 혹은 태국에서 사실 성소수자라는 단어 까터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성소수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디를 뜻하냐면 남성과 MTF 트랜스젠더만을 사실 다루는 단어예요. 되게 상업화된 문화들만 맞아요. 상업화된 문화들만 사실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요새도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주로 그 인터뷰를 누구를 담냐면 주로 레즈비언이면서 페미니스트 운동하시는 분들을 주로 담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주된 발언은 남성 게이들 혹은 남성 성소수자들의 그거를 이익을 이제 대변을 하다 보니 여성의 말은 후차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지점에서의 그 균열이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사실 방콕 프라이드의 대표도 레즈비언이고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다 레즈비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한쪽에 게이 집단 혹은 MTF 트랜스젠더 이렇게 붙어 있는 분들은 주로 이 레즈비언 집단을 이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성소수자 그냥 결혼 문제에 집중해서 민주주의는 내친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그 방콕 프라이드 측에서는 이 나머지를 어차피 그 왕실 개혁 운동이라는 거는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민주화가 될지도 모르는데 언제 왕실이 무너질지도 모르고 그런 진점도 모르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 결혼권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온 이거를 놓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 다 사실 제가 그 태국에서 이제 방문학자로 갔다가 한 귀국하기 3일 전인가? 제가 그때 그 인권단체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만나게 해달라고 방콕 프라이드 대표를. 그래서 그때 사실 저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이기도 하고 주로 왕실 모독죄에 이제 처벌받는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니 그게 화가 나가지고 만난 거였는데 만나고 나니까 그래 이 사람 얘기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마음을 갖고 이제 왔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 진짜 방콕 프라이드에서는 이제 사실 방콕 프라이드는 제일 큰 행사고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해요. 프라이드에 그 마칭에 행진에 참여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문제는 정치적인 구호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방콕 프라이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활동가들이 주로 어디가 있냐면 치앙마이 프라이드에 가 있어요. 치앙마이 프라이드에는 진짜 그 쇼츠 같은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활동가들이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만큼 악플이 많이 달립니다. 진짜로 왕실주의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페이스북 같은데 막 그렇겠죠. 엄청 올라와요 악플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태국에서도 결국 결혼권 중요하죠. 결혼권이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 뭐랄까 태국의 특정한 그런 이익에서 계산이 됐을 때 좀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 결국 논의하지 않게 되는 혹은 소외되는 그런 게 결국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지점. 맞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혼인평등이라는 저도 매우 지지하고 있지만 네네. 그 운동 자체를 한국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미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계급의 문제로 변질된 지가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애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없는 분들은 결혼을 못 하고 있고 돈 있는 분들만 결혼을 하고 있고. 근데 한국도 사실 우리가 한껏 벗겨내고 본다면 뭐 여러 가지 결혼식이나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 결국 한 가족과 한 가족이 이렇게 만나는 사회적인 일이기도 하다 네네. 보니까 그렇죠. 그 정도 자원을 양가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서 사실 결혼이라는 건 설사 제도가 통과된다 해도 되게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혼인평등 중심의 운동과 또 더 나아가선 이 저희가 하고 있는 친구 사이 런아웃이 하고 있는 이 대표성 차원의 운동이 결국에 가질 수 없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계급성이 아닐까라고 계급성이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퀴어 정치와 그리고 성소수자 당사자 정치가 갈릴 수 있는 큰 분기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던 대표성이 다른 거네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나의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나의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때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뭐 주변에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잠깐 다른 얘기하면 KBC방의 오랜 청취자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많이 여길 지나쳐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에 뭐 제가 닉네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과거에 해외 가서 결혼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그 친구가 또 제 오랜 친구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는데 결혼이라는 건 현재 제 주변 지금 당장 제 주변을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결혼까지 마음을 먹고 추진하는 분들은 이미 안정적인 분들인 안정적인 사람들이다.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님 주변은 어떤가요? 뭐 제 주변에도 그래요. 뭐 그쵸. 그리고 원래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국 모이게 되고 맞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서는 결혼을 조금 더 얘기하고 조금 더 연애를 길게 하는 사람들, 안정적으로 길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도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저 스스로도 사실 뭐 어쨌든 저는 참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부모님의 노후를 막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정치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제 애인하고 제 남편하고 지금 결혼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또 마침 게이 PC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갈 분들은 그 인정을 하자는 게 상대 보고 받아들이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한계 있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한계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 그리고 대표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전히 라는 걸 존재한다.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지 생각해야 않을까. 된다. 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포괄될 수 있는 대화들이 대략적으로 뭐 그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시스젠더 네.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리고 그 트랜스 레즈비언 혹은 뭐 게이 어쨌든 LGBTQ AI 플러스 그죠? 그 거기서 이제 그런 스펙트럼 그러니까 그 레인보우 안에서의 그 정체성에 따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차이들, 그죠? 그런 차이들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 이제 게이 남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 소득과 학력과 직업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따른 격차, 네. 이것이 당연히 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죠? 출마라는 건 그 모든 게 사실 내 코인으로 작동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동전을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 출마라는 거를 얼마나 더 많이 돌려볼 수 있느냐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건 네. 해외에서 LGBTQ 정치하면은 가장 많이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네. 게이 정치인이 70-80%인데 무슨 LGBTQ 정치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상황을 조금 반전시켜서 본다면 한국은 가부장제 국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들을 압도해서 가질 수 있는 나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출마한 개인은 다른 정체성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저는 그 지점이 항상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예를 들면 저렇게 살아야지 예를 들면 돈 있는 분들 돈 없는 분들 아니면 운동하는 분들 학문하는 분들 다 사례로 드는 게 미국 유럽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 보면 게이 정치인이 70-80%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운동이고 학문이고 실제 뭐 돈 사업하는 분이고 다 그 나라를 따라야 간다고 하는데 왜 게이 정치는 이렇게 적나? 약간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최근에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정말 숨기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의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는 이익이 성소수자 정체성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편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게이들 자체가 출마나 정치에 도전을 안 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네. 약간 이 둘 다가 좀 있지 않나? 관심이 없거나 근데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 내 일상을 영위하는데 그죠? 어차피 정치인들이 다 알아서 저렇게 난리판을 만들어 놓을 텐데 내가 가가지고 뭘 할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돈 버는 게 너무 좋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지금의 이 시선 이 네. 지점에서 네. 제가 아까 저희 15년 전에 대학 동아리 했던 그 게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저희 주변에 있던 게이들. 이제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이 됐죠. 이분들이 정치에 도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죠? 한 5년 정도? 네. 5년에서 한 10년? 네, 그 정도 남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분들이 결국 사회 경제적으로 결국 좀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40대와 50대가 되었을 때, 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더 이상 할 게 없어. 노는 것도 다 지겨워. 그런 때가 되면 네. 어 뭔가 즐길 것도 다 즐겼어. 카드도 다 쓸 만큼 써봤고 그렇네요. 뭐 놀 것도 다 놀고 방콕 이제 가는 것도 지겨워. 그렇네요. 그렇네. 그때가 고도지 않을까. 그때 되면은 분명히 또 결국에는 더 이상 할 게 없고 네. 그래도 그 다음 자리는 정치밖에 오 없습니다, 마이 갓, 여러분. 그렇군.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KPC방 청취자 여러분, 어, 다음 자리는 당신의 자리입니다. 어쨌든 뭐 결국 중요한 건 이거네요. 완벽한 정치인은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조건을 맞춰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완벽하게 성소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얘기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결국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서, 그래서 거기를 조심해가지고 어떻게 발화를 하고 정치 활동을 할 건가, 이 지점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소수자 정치인으로서의 대표성이 생기는 것이지. 네. 뭐 그러니까 애초에 성소수자를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출마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친구 사이 대표를 출마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아니면 뭐 무지개 행동 그렇죠. 대표라든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적인데 어쨌든 그 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것인지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것인지 정당을 대표하는 것인지가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생기는 문제인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이 문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영화가 뭐예요? State of First라고. State of First? 네. 그 한국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한국에 저희 그 신나는 센터에 네. 김승환님께서 친히 들여와 주셔서 네. 저희 런아웃에서 한 3번 정도 상영을 했습니다. 어.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최근에 이제 6월에 한번 상영을 했는데요. 네. 그 영화가 미국의 델라웨어주의 연방 하원으로 당선된 90년생 트랜스젠더 사라 맥브라이드의 네. 선거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네, 지금 연방 하원이시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 작년에 이제 영화제에서 한번 개봉이 됐는데 그거를 그때 딱 캐치해서 한국에서 막 틀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개봉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오. 최근에 개봉했고요. 이거 보면 되게 좋겠네요. 네, 너무 재밌어요. 한번 KPC방 우리 운영진 분들께서 이걸 듣고 계셔 주신다면 한번 같이 추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봐도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거예요. 트랜스젠더인 델라웨어주 지역구를 지닌 연방하원 사라 맥브라이드가 트럼프 정권의 연방하원 다수당이 된 이제 연방하원 안에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하원 내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화당 출신들의 의원들이죠. 의원들은 저 의원은 연방하원 내에 여성 화장실을 쓰지 말게 하라 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라 맥브라이드는 거기서 물론 본인 발언들을 최대한 하지만 네. 결국에는 그 요구들을 다 수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운동단체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너 같은 트랜스젠더를 배신할 수 있냐. 근데 사라 맥브라이드가 그 영화에서 그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저는 트랜스젠더이지만 델라웨어주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연방 하원 내에서 정치인으로서 협상해야 되는 문제는 트랜스젠더인 제 정체성의 문제들도 있지만 델라웨어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너무 고집하면 그 모든 문제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거를 반대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사라 맥브라이드가 트랜스젠더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녀가 트랜스젠더였음에도 델라웨어주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정도까지 발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할 수 있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만약 커밍아웃하고 당선되지 않으면 그런 얘기 전혀 못하죠. 더 나아가서 낙선 운동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델라웨어주의 주민들은
그걸 알고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발언권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결국 근데 그런 발언을 어쨌든 의회 안에서 하거나 어쨌든 어디서건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도 정말 큰 일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저희는 정치인 한 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말하는 인구의 8, 9%, 10% 정도의 의원들이 결국에 다양한 성소자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먼저지 한 명이 모든 걸 어떻게 대표할까는 거는 그 한 명에도 너무 잔인한 짐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공동체에도 그리 건강하지 않은 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죠. 누구 한 명의 정치인 그러니까 약간 슈퍼 정치인이 나오는 것 그죠? 그런 것 별로 건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특정 제도나 이런 쪽에 너무 기대는 것도 어쨌든 좀 뭐랄까 좀 뭐 그죠. 물론 제도는 어떤 것이든 통과되면 당연히 좋지만 성소수자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어쨌든 그것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관점에서 세력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혼인평등 문제로 다시 만약 돌아간다면 네. 태국의 문제도 저는 결국엔 또 시간이 지나봐야 우리가 좀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번에 지금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셨을 때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엔 싸워도 언젠간 다시 붙을 수밖에 없는 게 LGBT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저희가 LGBT인 이유가 있고 성소수자인 이유가 있고 모든 제도나 대표성에는 우선순위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거부하는 게 저는 건강하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그 우선순위 안에서 우리가 뒤로 미뤄진 것들을 어떻게 함께 갈지를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건 그 미뤄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를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뭐 그런 출마해야 되는 개인들의 조건 그리고 뭐 누가 누구를 대표하는가 그리고 그 대표하는 가운데에서 뒤처지는 것들을 누가 논의해야 되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좀 다뤄본 것 같은데요. 예, 다음에는 어쨌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번 방송에서는 주로 성소수자의 세력화, 정치 세력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선은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짤 것인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말 정치인을 늘려갈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성소수자의 정치인상이라는 게 있나? 정상성 아까 얘기했던 그 정상성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어떤 대표를 만들 것인지 어떤 세력을 만들 것인지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주제긴 했지만 뭐랄까요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친구 사이 끼순이 하나가 여기 와서 떠든다 생각하시면 좀 더 가볍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셨을 거라 믿으면서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